김건희 3심, 김건희 3심. 오늘 원래 결과 나왔어야 되는데 전원합의체로 가니까 사실 이게 언론들이 제가 보니까요. 제대로 맥락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게 확연하게 저는 딱 눈에 보이고 오늘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조금 뭐랄까 심층적인 기사가 안 나와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제 의견을 제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일단은 김건희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 연기를 했다가 아예 전원합의체라는 게 뭡니까? 대법관 13인, 대법관 13인 지금 한 명 없거든요. 그래갖고 조의대 전원합의체라는 건 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법관들이 심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소부는 그냥 소부에서 하는 거예요. 소부는 4명이에요. 4명. 근데 주로 누가 하냐면 이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 주심으로 된 분 있잖아요. 이 주심의 사건이에요. 박영재라는 대법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오늘 선고하기로 일주일만 미뤘다는 거는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뭔가 자기들끼리 말을 하다가 의견을 나누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원합의체로 이제 간 건데 지금은 한 명 없어갖고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고를 이제 2차례 연결했고 지금 이제 전원합의체 거쳐가지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안에는 나오겠죠. 빠르면 한 2, 3주 안에 한 보름 안에 나올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도 이게 흔치 않은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헌재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를 하고 재판장은 요 전원합의체 할 때는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보면 그냥 언론 기사들만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죠.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유죄를 줬죠. 그 이유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합치를 인정을 했어요. 의사합치.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진관 판사가 뭐 이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로 이게 있습니다.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패 범죄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명시적으로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약서 쓰고 저지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근데 그 뭐 김인택 창원지법 판사 그분 명품백 95% 할인받아서 막스마라 코트 700만 원짜리를 35만 원에 샀다던가 그분은 뭐 하여튼 명태균에게 무죄를 줬고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게 무죄를 줬고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 명태균에게 유죄를 줬고 근데 지금 오세훈 선고 있잖아요. 오세훈 선고랑은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에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라서 이번 논의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앞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우인성 신종호 판사가 김건희가 뭐 의뢰를 하거나 뭐 사전에 여론조사를 협의하거나 이런 게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요런 등의 이유로 하고 김건희 무죄를 줬고 앞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김인택 부장판사 재판장은 명태균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서는 요거는 좀 여기 이제 기사를 아마 이게 토대로 만들어서 오세훈이 사전에 이거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오세훈이 대놓고 요청했다라고 조영호 부장판사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심에서 다퉈야 될 것이지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김건희 사건하고는 오세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합의체 때문에 오세훈의 1심이 뒤집히거나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진관 판사 때문에 주로 이진관 판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딴 게 아니라 이 묵시적 합의라는 겁니다. 묵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정치자금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가 돼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 태블릿이 약간 버벅대는데 지금 뭐 방송 끊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잘 나오면 1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명수한테 유튜브 하면서 유일하게 배운 게 1번 눌러달라는 거. 네.
잘 나오는군요. 묵시적 합의. 근데 이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서 이진관 판사는 이렇게 공동 정범을 했는데 참 이상하죠. 이진관 눈에도 보이고 우리 국민들 눈에도 보이는데 왜 다른 판사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예.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카카오톡 제가 다 뉴스타파 있을 때 라이브 방송하면서 전부 다 공개했고 기사로도 공개했고 나중에 또 그게 원본 같은 게 시사인에서도 공개가 됐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만 그 카톡만 봐도 얘들이 다 한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공범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해버린 판사들 이진관 판사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이 머리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는 김건희가 여론조사를 협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 그리고 윤석열은 사전 인식과 동의가 있었어. 명시적이진 않지만 묵시적으로 있었어. 말하지 않아도 그 카톡 내용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배를 탔는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가 쓴 단어가 이거예요. 순차적, 암묵적. 순차적, 암묵적. 처음에 명태균을 처음 만난 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처음에 김건희를 먼저 만나요. 김건희를 만나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김건희는 머니투데이에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계속 공표했거든요. 윤석열 1등. 윤석열 1등 조사를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기사화를 시켰는데 이게 꼬였어요. 머니투데이에서 보니까 이거 조작하는 것 같거든. 근데 김건희가 그 첩보를 자기가 먼저 알고 명태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이거 보내왔는데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더 이상 안 실어준다고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기사 내는 회사를 바꿔요. 이게 지금 이게 한 패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는 여론조사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오빠가 반드시 1등이 돼야 된다고 라고 하니까 또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1등하는 여론조사가 언론에 실려요. 뭐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 판사들은 이 법리로 장난을 치면서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의 이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판결문에 김건희가 유죄로 나와요. 김건희를 거기서 기소를 이진관 재판부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그냥 끝난 거지. 이진관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범이에요. 그래갖고 이미 거기서 이제 유죄가 내려지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묵시적 합의가 그렇다면 이진관이 만들어낸 거냐? 절대 아니죠. 묵시적 합의는 갑자기 나온 그 법리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많아요. 무지하게. 특히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주지 뭐 누가 대놓고 그렇게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묵시적 합의 판례가 굉장히 많고 이 판례에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성립을 한다. 뭐 전체적인 모의나 노골적인 약속은 없어도 된다. 필수는 아니야.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태균과 이 윤건희 부부의 SNS 대화가 있잖아요. SNS 대화가 남겨져 있고 명태균뿐만이 아니고 강혜경, 김영선, 뭐 김태열 주변인들의 일치된 증언, 법정 증언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묵시적 합의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죄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 있잖아요. 대법원 2004-5652. 어떤 언론에서도 안 나온 얘기예요. 안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뭘 하려고 할지가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고 야 김건희 또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걱정이 돼요. 지금 됐는데 이진관 판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혹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더 크진 않아요. 더 크진 않은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정확하게 해놔야 판결이 계속 지금 엇갈리잖아요. 판결이 판사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판사 만나면 유죄, 이 판사 만나면 무죄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잖아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판례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에 대한 판례를 구체화시킬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묵시적 청탁 혹은 암묵적 합의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판례를 좀 더 확장하고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자 정치자금법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게
디테일하게 있긴 있는데 법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판결문이 판례들이 쭉쭉쭉쭉 쌓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판사마다 우인성이나 김인택 같은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안 봤죠. 그럼 명태균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나? 정치자금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볼 수 있나?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니까 좀 봐야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 아직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데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이 이것도 장난치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 걱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법원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국민이 정확히 알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지 않나요? 보안수사권 문제도 뭐 민주당 당원들도 있지만 당원들을 넘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간 검찰의 문제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고, 일부 이걸 뒤집으려는 시도도 있고 했지만 안 통했죠. 안 통하고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정책의총 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 청탁 암묵적 합의, 그리고 두 번째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기 나름이겠죠. 이거를 되게 더 좁혀버리면 김건희는 무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넓히면 김건희는 유죄가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김건희 유죄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이제 법원이 인정하는 묵시적 합의라는 게 명시적인 계약서나 서면이 없어도, 그리고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지시가 없어도,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이심 전심 의사 연락, 이건 있어. 명시적인 건 없지만 뭐 이심 전심으로 볼 만한 아주 자주 연락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판사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다. 이게 바로 묵시적 합의예요. 묵시적 합의.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지금 보면 한 5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요게 묵시적 합의인데 이진관 판사가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이번에.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이 인정한 묵시적 합의의 사례가 뭐냐?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박근혜, 이재용, 삼성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말 사줬잖아요. 말도 사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묵시적 청탁으로 봤습니다. 이거 누가 기소했죠? 누가 기소했죠? 이거 윤이 기소했잖아요. 이거 윤석열, 한동훈이 한 거예요. 당시에 특검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잖아요. 이 묵시적 청탁이란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인정받은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최순실, 박근혜 잡으려고 했던 그 법리, 공식이 자기한테 올가미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이 최순실 사건이 묵시적 청탁 플러스 암묵적 공모, 요것도 인정. 그리고 이명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 이명박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내 부하가 알아서 한 거라고 자기 몰랐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너가 어떻게 몰라 이거를. 너가 묵시적으로 그거를 동의를 해준 거지 라고 해가지고 이명박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거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 수법 쓰잖아요. 저는 몰라서요. 제가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잘 정치자금법에서는. 그래서 이 묵시적 합의, 청탁이나 암묵적인 공모, 이게 이제 되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공범이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이진관 판사가 한 거지, 없는 거를 이진관 판사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합의 시 그렇다면 처벌 대상은 뭘까? 처벌 대상은 뭘까? 라는 걸 보면은 범행을 직접 실행한 실무자 처벌되고, 불법 자금을 모은 측근 및 참모,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가족을 통해서 받았어. 가족, 그렇다면 그 자금 수수를 대행한 가족. 그리고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혜택 본자까지 굉장히 폭넓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 묵시적 합의와 관계된 사람들은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출마자가 아니고 심지어 가족이어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윤석열, 이진관 판사가 했을 때 윤석열 너뿐만이 아니고 김건희도 공범이야 라고 딱 적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건희,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하고 정치자금법 좁은 해석에 잇따른 무죄가 나오니까 지금 법원이 이런다는 거라는 건데, 이 지금 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신종호 판사, 김건희 2심 판사죠. 1심은 우인성이 했고 했는데 김건희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김건희를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를 무죄로 줬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이 정치적 공동체를 진술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야. 라고 이제 이 신종호 판사가 지금 돌아가셨죠. 그때 이거 판결 내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를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진관은 그렇게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를 하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가 이런 무죄 논리, 신종호 판사가 했던 그 무죄 논리를 뒤집었는데, 이전 재판부, 아까 그 재판부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인지 엄격하고 좁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진관 재판부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가담했으니까 가담. 예. 가담이 아니고 김건희는 주도했죠. 주도. 예. 가담한 건 윤석열이죠. 어떻게 보면 주도를 했는데 윤석열과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여론조사 수수 그리고 그 일정을 조율했고 지배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게 김건희예요. 지배적 역할. 그리고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치자금법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김건희 3심 전원합의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 판례가 딱 나오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사건이 굉장히 심플해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정당, 선거, 출마자나 당선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 후보자까지 전부 다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고 있는데, 후원에 정당 관계자 및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밖에가 범위가 어디까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밖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의 영부인, 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결이 돼 있다면 그냥 우리 상식에서는 당연히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같은 사람이 처음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보려는 거다. 김건희 같은 사람은 없었죠. 지금 대통령 부인 중에 매관매직하고 그렇게 넙죽 받아먹고 이런 영부인은 없었잖아요. 근데 녹음 파일까지 다 나온 마당에 김건희 때문에 지금 우리 판례가 바뀌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 대법 선고 연기된 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원합의체로 갔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걸 굉장히 주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김건희 씨는 명태균 건에 대해서 윤석열, 오세훈은 다 유죄가 나왔는데 김건희만 무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법 선고를, 그러니까 하루도 전이야. 그러니까 하루 바로 직전 아니에요. 어제 연기하고 전원합의체 보낸다는 건. 맞습니다. 이건 뭔가 상징성이 있다. 완전한 상징성이 있죠. 소부에서는 만장일치가 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소부에서 엇갈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가장 핵심은 아마 김건희 씨는 정치자금법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서는,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다였으니까. 명태균의 영업활동으로 여기 주고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이 그냥 굳어지면요. 확정이 되면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업자들이 캠프마다 들고 다니면서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활용돼도 법원은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상반된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 두 부부한테 맞춤형으로 갖다 준 것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모종의 묵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어. 이거는 사실 돈을 주지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세비를 반으로 나눠 갖고 김영선 공천을 주고 육성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걸 엮으면 유죄가 맞고, 오세훈 판결 그 설명 자료를 보면요. 아마 국민의힘 법조인들도 다 알 거예요. 이거 번복 안 되겠고요. 제가 만약 김건희 씨 변호인이라면 우리는 계약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16일 날 대법원 선고 있을 그랬었죠. 예정이었잖아요. 그때는 상고 기각으로 보는 게 90%가 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특검이 이제
윤석열 판결 나오고 나서 이거 연기해달라 한 달 예.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요걸 법원에서 8일 연기했을 때만 해도 한 달 야. 연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633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8일 연기되니까 8일 안에 이거 바꾸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어쨌든 간에 이진관 부장이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 김건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을 해주고 논리를 그 제시를 해주니까 그래 맞아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주지? 어떻게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지? 어떻게 명태균하고 둘이 이렇게 정말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놔두지? 사실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인데 중앙지방법원 합의부하고 비교해보면 상급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판결하고 여기 판결하고 다르면 저쪽 판결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하. 원래가 그래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그걸 뒤집어주고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거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조희대가 대법원장이잖아요. 이제 이래. 그렇죠. 그래서 조희대가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이게 그냥 형식만 그렇게 갖추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냥 또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하급심 판결들은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 대법관들이 내가 논리적으로 법 논리적으로 이진관보다 못해? 라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그런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대법관인데 내가 이진관보다 법리가 딸려가지고 이진관 저기서 이거 공동정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유죄를 줬는데 우리 얘를 무죄를 주네? 이런 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럼 지금 원래 이제 배정돼 있었던 대법원의 소부, 이제 소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소부는 네. 그냥 뭐 이 정도 가면은 상고 기각해서 그냥 면죄 주고 끝내지라고 했다가 왜냐면 1, 2심이 그렇게 됐고 대법원에서 법률심이니까 했다가 이진관 부장이 만들어놓은 그 논리를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거 조금 까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까리까리하다 이거 되게 전문 용어잖아요. 까리까리하다. 왜냐면 판사들도 무조건 인물제가 저거 아리까리가 전문 용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까리까리가 더 야 진짜 웃긴다. 아, 이거 서울 사투리 아니야? 까리까리. 몰라. 까리까리가 뭐야? 우리 삐까삐까 이런 것도 서울 사투리.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8일 3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빨리 판결해야 되니까 해서 뭐 8일밖에 연기를 안 해줬다. 거기까지도 이 8일만 이거 뒤집어지기 조금 곤란할 텐데 이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러니까요.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딱 선고 하루 남겨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대법관들이 자존심상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건 안 될 상징성 것 같은 게 같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무죄를 그냥 주잖아요. 진짜 두고두고 쪽팔려서 안 돼. 역사에 창피해요. 남는다. 이건 판사들이 두고두고 창피해. 대법관들이. 왜냐면 우리가 다 맨날 볼 거거든. 이 논리가 맞고 그러니까 안 이게 맞고. 노영희 변호사의 이제 이 법조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판사도 사람이다. 그럼요. 되게. 그 안에서의 어떤 사회가 또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급 법원의 어떤 개념도 있겠지만 어느 판사의 판결과 내 판결이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럼 이제 신경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고. 그리고 뉴스에 이진관이 무진장 나오거든. 네. 대법관들도 야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판사들이 실제로 제가 1심 그때 15로 할 때 봤는데 자기가 쓴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가는지 항소 갔을 때 아니면 조금 번복되는 뒤집어진다는지.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경 안 쓴다고 해요. 그렇지. 말로는. 그리고 실제 그게 뭐 위에 가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원래는 안 미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평가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실력도 없네. 법리도 못 계속 만드네. 법문이 그렇지. 바뀌네. 계속 평가가 될 위에 가서 테니까. 바뀌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인성이었잖아. 아니 실명 토크 좋아요. 그 계약서 없다고 무죄 줬던 사람 아닙니까? 예. 법치주의의 흔들림 속에서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